반갑습니다. 오렌지입니다. 오늘은 정승호, 김수진 두 작가가 집필하고 도서출판 지식공감에서 출간한 명나라로 끌려간 조선 공녀 잔혹사를 준비했습니다.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공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이 글은 조선왕조실록의 기록을 근거로 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시작해야 할 것 같아요. 조선의 어둡고 부끄럽고 슬픈 역사이기에 인정하고 싶지 않은 부분들도 많이 있을 수 있어서 그 부분을 비판받을 각오하고 이 글을 저술했다고 작가는 서두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사대주의에 빠진 조선의 국왕들이 명나라에 처녀를 진상하기도 하고 어린 소년들을 환관으로 바치기도 했다는 건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죠. 방대한 자료의 이 도서에서 일부분만을 발췌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당사자의 의지와 관계없이 명에 끌려가서 원치 않는 비참한 삶을 살았던 여인들도 많았고 또 운이 좋아 황궁에서 왕의 여자로 살아갔던 사람들도 있는데 오늘 준비한 글은 어여의 난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어시와 여시 성을 가진 여인들의 사건입니다. 이 글을 통해서 어린 나이에 명으로 끌려가 낯선 곳에서 살아야만 했던 약소국가의 여인들의 억울하고 또한 안타까웠던 삶을 재조명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때는 조선 태종의 시대. 명나라 내전에서 승리한 영락제 주체는 1408년 4월 16일 사신 황엄을 보내 조선 처녀를 요구했다. 너는 조선국에 가서 국왕에게 말해 예쁘게 생긴 여자들이 있으면 몇 명을 선발하여 데리고 오라. 이는 소위 황제의 말을 사신을 통해 구두로 전달하는 황제의 칙서였다. 황엄의 말은 매우 간단했지만 어찌 되었건 간에 성지가 내려진 상황이기 때문에 조선의 태종은 건성으로 대할 수 없어 곧 미녀 선발기구인 진원색을 설립하고 관원과 뇌실을 전국 8개 도로 보내어 처녀를 선발했다. 관청과 개인 소유의 여종을 제외하고 13살 이상 25살 이하의 양가 처녀를 간택해 명나라에 보내기 위한 것이었다. 금원령이 내려지고 경차관, 특수임무를 띠고 각 도의 특명관이 파견되어 처녀를 간택하자 사방에서 소동이 일어났다. 선발되는 미혼의 동녀, 여자아이는 천조 황제의 성적인 행복을 위해 특별히 진상되는 성적 놀이개나 다름없었기 때문에 과거 명나라에 바칠 처녀 선발령이 있을 때마다 딸을 서둘러 시집보내 선발을 피해가는 풍조가 있었다. 그래서 조선 정부는 미녀를 선발하기 앞서 우선 백성이 소리 소문 없이 딸을 시집 보내거나 며느리를 맡는 일을 금지한 것이다. 미녀는 전부 남겨두어라. 제일 먼저 중국 황제에게 진상해야 한다. 라는 뜻이었다. 조선의 미녀를 달라고 하는 명나라의 영락제나 처녀를 바치겠다고 미녀 선발 전문기구인 진원세까지 만든 조선의 태종은 미쳐도 단단히 미친 사람들이었다. 아무튼 조선은 세자와 대군의 신부감을 선발할 때도 전국의 처녀 가운데서 대대적인 선발 작업을 해왔기 때문에 이런 쪽의 경험은 잠옷 풍부하다고 할 수 있었다. 1차로 선발된 처녀들이 차례차례 한양에 도착했다. 이 1차 선발을 통해 한양에서 73명, 팔도에서 총 30명의 여인이 선발되었다. 조선의 태종은 신중의 신중을 기하기 위해 수차례 직접 심사를 실시했다. 수차례의 재심을 거쳐 부모가 상을 당했거나
무남동녀의 형제가 없는 소녀는 돌려보내고 최후의 총 7명의 여인이 선발되었다. 7월 초 이튿날 이 7명의 소녀는 조선 왕궁의 경복궁으로 가서 황제의 사자의 선발을 받아야 했다. 하지만 정국을 이잡듯이 뒤져 어렵사리 물색한 이 미녀를 보고 황엄은 별로 예쁘지 않다는 이유로 노발대발했다. 그리고 경상도에서 미녀를 물색했던 황관 박유를 당장 포박해 대령하도록 했다. 그는 박유를 때리며 힐문했다. 경상도만 해도 나라의 절반은 될 텐데 왜 미녀가 없더냐? 내가 모를 줄 알고 이런 여자를 선발했단 말이냐? 그리고 황엄은 소매를 휘두르고 씩씩거리며 거처인 태평관으로 돌아갔다. 조선 국왕 태종은 그 이야기를 듣자 대경 실색했다. 국왕은 상세한 자초지정을 물어본 후에야 그 원인을 알게 되었다. 이 소녀들은 결코 아름답지 않았던 것이 아니었다. 모두들 선발되어 중국에 가고 싶지 않았던 것이다. 그래서 황엄이 현장 면접을 할 때 모두 약속이나 한 듯이 입과 눈을 뒤로 꺼리거나 머리를 부들거리는 중풍 환자 흉내를 내었던 것이다. 또 다른 한 명은 다리를 저는 척 절뚝거리며 천조의 사자 앞을 왔다 갔다 했다. 조선을 대표하는 미녀가 모두 이 모양 이 꼴이니 황엄은 화가 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태종은 매우 언짢았다. 상국을 섬기는 일에 마음과 정성을 다 해야 하거늘 어찌 이렇게 소홀하게 처녀들을 뽑았단 말인가. 태종은 급히 현사, 고발과 탄핵 담당의 명에 미친 척 바보인 척을 했던 처녀들의 아버지를 잡아들여 딸 교육이 신중하지 못했다라는 죄명으로 엄중히 탄핵하고 또한 황엄에게 사자를 보내어 이 일을 해명했다. 제대로 명나라의 충견 노릇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태종은 이 소녀들이 앞으로 부모를 떠날 것을 걱정한 나머지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날마다 수척해지다가 모습이 이렇게 기이해진 것이고 이런 현상 또한 이해를 못할 일은 아니니 소녀들을 전부 중국 옷으로 갈아입혀 재선발을 실시하자고 요청했다. 하지만 황제가 보낸 사자가 한번 퇴짜 놓은 여자를 다시 포장만 바꿔 선발대에 올릴 수는 없는 법. 그리하여 조선은 또다시 벌집 쑤신 듯한 대대적인 미인 선발 작업에 들어가야 했다. 조선 정부는 각급 관원을 각 도로 파견해 재선발을 실시했다. 앞서 한 차례 선발에서 여자를 바치지 않기 위해 숨겨두거나 혹은 부항 자국을 내거나 머리를 자르거나 고약을 붙이는 등 각종 고육책을 동원해 선발되는 불행을 피하려 했던 경험이 있던 바라. 그래서 이번 재선발 시에는 처벌의 강도를 높여 명령을 거부하여 준수하지 않는 자에게는 엄중한 처벌을 했고 심지어 가상과 관직까지 몰수했다. 결론적으로 미녀란 하나도 놓치지 않는 물 셀 틈 없는 선발 작업을 벌인 것이다. 그리고 황엄은 다시 경복궁의 미녀 심사대로 초청되었다. 이때는 꽤 많은 소녀가 선발되었고 모두 중국식 옷과 장신구를 착용하고 있었다. 황엄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이리저리 돌아다니며 살펴보더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이 중 서너 명은 괜찮은 편이다.
그는 남자구실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명나라 황실에서 태감이라는 높은 벼슬을 돈 주고 샀는지는 모르겠지만 무슨 재주로 미녀의 장점까지 꿰뚫고 있었는지 신통방통하기만 하다. 아마 태생이 조선 사람이라 조선 처녀들을 보는 식견이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권집중, 임첨년 등 가문의 소녀 31명을 남기고 낙선자는 전부 집으로 돌려보냈다. 황엄은 후보의 숫자가 너무 적다고 생각한 데다 조선이 또 진짜 미인은 감춰두려고 꾀를 쓸지도 모른다는 걱정에 스스로 전국을 돌며 미녀를 선발하려고 했다. 그러나 조선 정부의 간절한 권고에 간신히 이런 계획을 포기할 수 있었다. 각도의 소녀들이 차례로 도착하자 7월 9일부터 10월 11일까지 황엄은 또다시 11차례에 걸친 선발 작업을 시작했다. 이렇게 어린 소녀들을 뽑아 명나라 황제의 성적 놀이개로 삼으려고 했으니 처죽여도 시원치 않을 놈들인데 여기에 태종까지 처녀 간택에 직접 참석했으니 가슴이 먹먹하기만 하다. 처녀 추천 및 선발 작업이 진행됨에 따라 조선 안에서는 민간의 개와 닭까지 소동하고 민원이 끌어올랐으며 도처에서 재난과 변고가 보고되었으니 이는 처녀 선발이 가져온 어두운 기운 때문에 발생한 재앙이라는 말이 나돌았다. 어린 딸을 명나라에 보내고 싶은 부모가 있을 턱이 없었다. 금혼령을 어기고 몰래 혼인하는 집안이 속출했다. 딸을 감추고 신고하지 않으면 지방관에게 죄를 묻겠다고 했지만 자식을 먼 타국으로 보내기 싫어서 감추거나 몰래 혼인시켰다고 해서 처벌할 수는 없었다. 그런데 풍해도 순찰사 여창이 황엄에게 지평주사 권문희에게 감춰둔 딸이 있다고 알리면서 사건이 발생했다. 출세를 위해 간신짓을 한 것이다. 지평주사 권문희의 딸이 공조전서 권집중 딸 못지않은 절색입니다. 황엄이 권문희의 딸을 만나겠다고 나섰지만 권문희는 병이 났다고 말하며 보내지 않았다. 정부에서 지인 양영발을 시켜 딸을 보내라고 재촉하자 권문희는 딸을 치장하는 척 시간을 끌다가 양영발이 돌아가자 보내지 않았다. 황엄이 화가 나서 말했다. 저런 미관 낮은 관직도 국왕이 제어하지 못하니 하물며 거가나 대실, 대감집에 미색이 있다 한들 어찌 내놓겠는가. 태종은 할 수 없이 8월 28일 권문희를 순금사 옥에 가두었다. 권문희는 옥에 갇혀서도 딸을 내놓지 않았다. 그 여파는 황엄에게 권문희의 딸이 미색이라고 일러바친 풍해도 순찰사 여창에게 미쳤다. 일주일이 지나도 권문희의 딸이 한양에 도착하지 않자 황엄 등은 화를 냈고 태종은 여창을 순금사에 가두었다. 황엄에게 잘 보이기 위해 남의 딸을 넘기려다 그 자신이 옥에 갇히는 신세가 된 것이다. 권문희와 여창이 갇힌 순금사는 왕명에 의해 처벌은 해야겠지만 처벌하는 신용만 내는 사람들을 가두는 곳이었다. 태종 자신도 순금사는 내가 사정을 봐주는 곳이다 라고 말할 정도로 명나라 사신의 눈치를 보기 위해 형식상 처벌한 후 잠시 머무르는 옥사였다. 태종은 10월 6일 권문희를 석방했다. 한창 기세를 떨치는 명나라와 대적할 수는 없지만 딸을 지키려는 부정도 처벌하기는 어려웠다. 이런 소동 끝에 5명의 처녀가 선발되었다.
공조 전서 권집중의 18살짜리 딸과 좌사윤 임첨년의 17살짜리 딸, 공안부 판관 이문명의 17살짜리 딸, 선략장군 여기진의 16살짜리 딸, 중군 부사정 최득비의 14살짜리 딸이었다. 태종은 그해 10월 명나라 사신 황엄과 함께 소녀들의 간택에 참석하고 돌아와 대원들에게 말했다. 황엄이 뽑은 처녀들의 높고 낮음과 등수가 틀렸다. 임씨는 곧 관음의 상이어서 애교하는 마음씨가 없고, 여씨는 입술이 두껍고 이마가 좁으니 이것이 무슨 인물이냐. 황엄보다 여자 보는 눈이 한 수 위인 조선의 태종은 명나라로 끌려갈 처녀들을 직접 쳐다보며 이런 소리까지 했다는데 실록이 거짓말할 리도 없고 이런 비참한 사실을 자랑이라고 실록에 기록했을까 의문이 든다. 어쨌든 태종은 이 분야에 있어서는 전문가 중에 전문가였다. 태종은 이들을 명나라에 보내면서 처녀들을 진언하는 사신 진언사라고 이름 붙이지 않았다. 자신의 죄를 알았는지 아니면 처녀들의 진상을 백성들이 알까 창피했는지 대신 대제학 이문화를 보내면서 종이 진언사라고 이름 붙였다. 이때 조선의 질 좋은 순백의 후지 6천장도 같이 가져갔는데 처녀를 진언한다는 이름을 남기기 싫어서 종이 진언사라고 허위 선정까지 했다. 종이 진언사 이문화는 딸을 보내는 판관 이문명의 형을 특별히 진언사로 파견한 것이다. 그리고 처녀들의 아버지인 이문명, 여기진, 최득비, 권집중의 아들 권영균도 진언사 편에 명나라까지 따라가게 했다. 병이 난 임첨년을 제외하고는 명나라에 보내는 공녀들의 가족들을 함께 보낸 것이다. 길을 떠나가니 그 부모와 친척의 울음소리가 온 거리에 가득했다. 비록 황후가 아니라 후궁으로 가는 것이지만 20도 안 된 어린 딸을 타국으로 보내는 부모의 가슴은 찢어졌다. 출발하기 전인 11월 3일 5명의 처녀가 궁중에 나와 태종의 정비 원경왕후 민씨에게 하직 인사를 올렸다. 왕비는 먼 이국으로 떠나는 어린 처녀들을 예로 대우해 직접 위로를 전하는 한편 과실주미 중국식으로 바느질된 채단옷을 선물로 하사했다. 황엄과 이문화가 처녀들을 데리고 떠나는 날 부모 친척들의 울음소리가 길에 끊어지지 않았다. 황엄은 조선에서 처녀를 선발하여 명나라로 돌아갔는데 알려진 바에 의하면 북경에 막 입성할 즈음 조선에선 지진이 일어났다고 한다. 아마 하늘이 태종에게 천벌을 내리려고 그랬던 것이 아닌가 싶다. 황엄과 처녀들 일행은 육로를 따라 요동을 거쳐 산해관을 통해 북경으로 돌아갔다. 주인의 마음은 종이 가장 잘한다고 황엄은 주체 영락제를 수년간 따른 노복으로 황제의 기호와 취향을 속속들이 알고 있었다. 이듬해인 영락 7년 2월 9일 태종 9년 영락제 주체는 북경까지 행차하여 조선에서 온 처녀들을 직접 만났다. 그가 도읍을 남경에서 북경으로 옮긴 것은 그로부터 12년 후인 1421년이다. 달단 몽골 정벌을 위해 북경까지 온 김에 조선 처녀들을 만난 것이다. 영락제는 그곳에서 조선 처녀들과의 쾌락을 만끽하고
그 중에서 조선의 여러 처녀 중 권집중의 딸 권씨가 가장 아름답다고 생각해 그녀를 현인비에 봉했다. 그리고 그 오빠 권영균을 삼품 광록시경에 제수하고 채단 69필, 채견 300필, 금 10필, 황금 2정, 백은 10정, 말 5필, 말 1장 2개, 옷 2벌, 초 3천장이란 막대한 물품을 내렸다. 다른 처녀들은 비보다 낮은 미인 등의 후궁으로 봉하고 그 부친 임첨녀는 홍려경, 이문명 여귀주는 광록소경에 제수했는데 모두 사품이었다. 영락제는 현인비 권씨에게 푹 빠졌다. 자신의 비인 명나라 개국공신 서달의 딸 인효 문왕후 서씨가 2년 전 세상을 떠난 이후 현인비 권씨를 사실상 황후로 대접했다. 영락제가 사실상 황후처럼 대하는 권비의 존재는 조선에 큰 힘이 되었다. 명태종 영락제 실록의 기록에도 권비의 기록이 보이는데 기록에 의하면 영락 7년 영락제 주체의 첫 번째 북정 중 황제의 마차가 출발하기 전에 수명의 처녀를 비빈으로 책봉했다고 한다. 그중 조선에서 진상되어 궁으로 보내진 5명의 처녀들 중 권씨는 나이가 가장 많았으며 그녀의 외모나 성격은 조선의 사적에서는 그 평가를 찾을 수 없다. 그러나 중국의 야사에서는 피부가 하얗고 피부결이 뽀얗고 맑았다. 옥통소를 잘 불었고 얌전하고 아리따우며 목소리가 멀리까지 들렸다. 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젊은 조선 여인이 언어도 통하지 않는 중국에서 나라 풍습도 잘 모르는데 육궁의 사무를 주관한다면 육궁의 분란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이상한 일이었다. 황제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관직을 내리는 일은 너무나 당연했지만 영락제가 권비를 총애하다 보니 그녀를 너무 높은 곳까지 올려버렸다. 권비를 사랑해서 자신의 비중에 가장 윗자리에 앉혔으나 이 일은 권비에게는 독이 될 수도 있었다. 누구나 높은 자리에 앉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내가 최고니 나는 너희들과 다르다는 태도를 보일 수 있었다. 만일 한 걸음 더 나가 권비가 아들이라도 낳았다라면 오랜 숙적인 황태자 주고치의 분노에 더욱 기름을 붓는 꼴이 되었을 것이다. 사랑은 남자의 눈을 멀게 하고 눈이 멀면 여자와 관련된 모든 것이 다 예뻐 보이게 마련이다. 한 사람을 사랑하면 그 사람과 관계된 모든 것을 다 좋아하게 되는 것이다. 조선 처녀들의 아버지와 형제가 자기 딸과 누이를 배웅하기 위해 명나라로 공물을 납품한다는 핑계로 북경을 방문하자 영락제는 그들에게 수고비를 지급했다. 권씨는 명태종 실록에 단 2번 출연한다. 한 번은 비로 봉했을 때, 또 한 번은 죽었을 때 조정에서 제사를 지내며 호를 주었다는 기록인데 그 외에는 기록을 찾아볼 수 없다. 권비가 명나라 궁중에서 생활했던 시간은 약 1년 반으로 매우 짧았다. 영락 8년 2월, 영락제는 직접 군대를 이끌고 북정에서 보나실리와 안호대를 평정했으며 7월에 개선했다. 10월에 황제의 어가가 남경으로 돌아가는 길에 권비가 황제를 모셨으나 산동 임성에 도착해 갑자기 병으로 급사하고 말았다. 영락제는 그녀의 시체를 역현에 감회장해 두었다. 권영균이 조선으로 돌아와 국왕에게 보고한 바로는 영락제 주체가 처음에는 권비의 시체를 옮겨
노황호와 합장하려 했다고 한다. 즉 다시 북방 순회를 할 때 사랑하는 권비를 북경의 장릉에 옮겨 부장하려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어떤 이유 때문인지 주체는 후에 생각을 바꾸었다. 권비는 영원히 산동에 머물렀고 그녀의 무덤은 현재까지 남아 현지인에게 황후 또는 귀비의 무덤이라는 뜻의 냥냥묘라고 불리고 있다. 권비의 사망 원인에 대해 실록에서는 병으로 기록하고 있다. 그런데 그녀가 죽은 지 3, 4년 후에 영락제는 한 가지 놀라운 소문을 듣게 되었다. 권비는 갑자기 병으로 죽은 것이 아니라 독살되었으며 독을 넣은 사람은 그녀와 함께 중국에 온 여씨라는 조선의 처녀였다. 영락제 주체는 이렇게 말했다. 서황후가 죽은 후에 나는 권연비에게 육궁을 관리하게 하였다. 이때 주체의 후비로 있던 여씨가 권연비에게 자손이 있는 황후도 죽는데 네가 몇 개월이나 맡을 수 있겠느냐 하며 시기하였다. 그리고 내관 두 놈과 조선의 내관 김드, 김랑 이 네 놈이 친형제처럼 지냈는데 한흥장 집에서 비연을 빌려와 여씨에게 주었다. 영락 8년 남경으로 돌아갈 때 량향에 이르러 그 비상독약을 가루로 갈아 호두차 안에 넣어 권연비에게 먹게 하여 죽였다. 당초 나 영락은 이 영고에 놀랐으나 작년 두 집안 권연비와 여씨의 노비가 서로 다툴 때 권연비 노비가 여씨 노비에게 너희 사장 여씨가 약으로 우리 권연비를 죽였다 라고 하였다. 이때서야 비로소 알아 물어보니 결국 그러하였다. 이에 나는 내관 몇 놈과 은장을 모두 죽였고 여씨는 낙형에 처해 한 달을 찢어 죽였다. 너 사신 유민생은 조선으로 돌아가서 이 연고를 상세히 말해 알게 하라. 권영균에게 말하고 여씨 집안에게 말하여 다시는 오지 못하게 하라. 여씨와 권씨의 대화는 하인이 고발을 했기 때문에 알게 된 것이지 영락제 주체 자신이 들은 내용은 아니었다. 여씨가 말한 자식이 있는 황후란 영락제의 비 서황후를 가리키는 것이고 자기 자식이 있는 황후도 죽었는데 네가 앞으로 몇 개월이나 더 버티겠냐 하는 말은 질투에서 비롯된 말처럼 들린다. 그러나 자세히 음미해보면 그 말은 더 깊은 뜻을 내포하고 있다. 그 말은 마치 황후는 자기 자식 손자가 있었는데도 얼마 살지 못했는데 네가 며칠이나 더 버틸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라고 말하는 듯하다. 권씨의 생명이 길지 않기를 바라는 저주의 뜻이었다. 이 말은 확실히 무서운 말이었다. 왜냐하면 그 말에는 마치 아들을 낳은 서왕후도 주체 영락제 때문에 죽음을 면치 못했고 그것이 아니라면 어쩔 수 없이 자살을 선택하고 말았는데 너 같은 대리 황후는 어떻겠느냐 라는 뜻이 숨겨져 있는 듯 들리기 때문이다. 여씨가 비상을 몰래 사와 약에 섞어 마시게 하고 다시 국수와 차를 먹이니 죽고 말았다. 애당초 나는 이런 사실을 몰랐다. 이것이 명나라 사적에 대한 기록이다. 그렇다면 영락제는 이 사실을 어떻게 알게 되었을까? 그 사실은 이렇다. 영락 11년의 어느 날 권씨 여씨 두 집안의 노비가 사소한 일로 말다툼을 하다가 쌍방이 서로 쌍욕을 해대게 되었다. 우선 권비의 노비가 여씨 집안의 노비에다 대고 말했다. 너희 큰어른께서 약으로 우리 비를 살해했잖아. 궁중 안에서 독약을 사용한 것은 중재였다. 이 중대 정보는 누군가에 의해서 영락제 주체에게 보고되었고
영락제는 매우 놀라 크게 진노하며 곧 다음과 같이 명했다. 그 여가에게 1개월 동안 화인을 찍어 죽여라. 그러나 일설에는 능지처참을 했다고 한다. 그리고 몇 명의 내관, 은세공사도 죽였고 여시 궁중에 있던 사람도 전부 죽여서 씨를 말려버렸다고 한다. 영락제 주체가 이 상황을 조선의 윤자당에게 들려준 것은 분명히 그에게 돌아가 조선의 태종에게 여가의 아버지에게 말하고서 다시 뒷날 쉬었다가 오도록 하라는 뜻이었다. 사실상 조선의 태종에게 여시 일가를 처단하라는 명령을 했던 셈이다. 주체가 일부러 내가 권씨에게 육궁의 사물을 관리하도록 했다 라고 말한 것은 조선의 태종에게 여시일족을 반드시 모반을 일으킨 대역죄에 준하여 주살해야 함을 암시한 것이었다. 이에 조선의 태종은 다시 이렇게 말한다. 차마 그럴 수는 없다. 권씨는 비이고 여씨는 미인, 정확하게 첩여였다. 비록 계급의 차이는 있었지만 정실과 첩실의 차이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게다가 권비가 과연 여씨의 독살로 죽었는지는 여전히 애매하기 때문에 죄를 단정지어 일족을 멸하는 것은 차마 할 수 없는 일이다. 결국 여씨의 친족은 석방되었으며 오로지 어머니 한 명만을 남겨두었다. 여씨의 아버지 여귀주는 영락 8년 9월에 이미 세상을 떠났기 때문이다. 결국 처형을 당한 사람은 여씨 어머니 한 사람이었지만 한 집안이 명나라 황제의 명령 때문에 풍비박산이 나고 말았던 것이다. 조선에서는 명나라 황제의 명을 거행했다며 이를 위해 특별히 사자를 보내어 사형의 상황을 영락제에게 보고했으며 영락제는 이 일을 표시하지 않았다. 태종의 의구심은 나름대로 근거가 있었다. 주체의 이야기 속에서 여씨가 왜 같은 동족을 그렇게 괴롭혔고 권씨를 독살했는지 이유가 명확하지 않았다. 영락제는 그저 여씨가 불의했다고 했는데 불의란 그 행위 후의 평가이지 동기는 아니었던 것이다. 여씨는 중국 궁정에 들어온 후로 첩여로 봉해졌고 지위는 권비보다 낮아 황제의 총애 역시 권비보다 못했다. 권비는 육궁의 사물을 관리했지만 그녀는 오히려 이를 조소하며 네가 몇 개월이나 버티나 보자 라고 했다. 그녀는 시기 질투 때문에 이런 초강수를 두었던 것이다. 하지만 이 일은 두 비의 하인이 벌인 말다툼에서 발단이 되었다. 사람이 격분했을 때는 어떤 극단적인 말을 할 가능성도 많기 때문에 그 말을 곧이곧대로 믿을 필요는 없다. 하지만 영락제 주체는 이런 근거 없는 말을 듣고 여씨와 그 궁의 궁인들을 포함하여 수천 명을 참혹하게 살해했다. 어디 그뿐인가. 당시 조선의 태종은 명황제 영락제의 명을 받들어 여씨의 어머니를 처형했고 결국 이 사건은 궁중 대참극의 시발점이 되었다. 조선 태종 역시 여씨를 생각하며 이렇게 한탄했다고 한다. 여씨는 왜 그렇게 예쁘게 생겨 화를 자초했단 말인가. 그러나 사실 태종의 말은 틀렸다. 여씨는 권비를 독살하지 않았다. 그녀는 타인에게 모함을 당해 억울하게 죽었을 뿐이다. 그렇다면 조선의 태종이 여씨 어머니를 처형한 것은 어떻게 된단 말인가. 억울한 누명을 씌워 처형했으니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아닌가. 하지만 조선의 태종은 이미
재위 기간 중에 자신에게 대항하는 수천 명을 죽였는데 여인 하나 처형한 것은 그리 큰일이 아니었다. 그렇다면 실제 어시와 여시의 난의 진실은 무엇이었을까? 그 진실은 이렇다. 여시를 모함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닌 같은 조선에서 온 한 여인이었다. 이 여인은 조선왕조 실록에서는 가여라고 부르고 있다. 아마도 상인의 딸이었던 듯 싶다. 고대 조선 사회는 엄격한 계급 사회로서 상인은 모두 하층 서민 계층에 속했고 사대부 가문 출신인 여시와는 신분 사이가 형격했다. 가여는 권비를 따라 중국 조정을 찾는 시녀 중에 한 명이었다. 영락제가 비빈으로 봉한 여인은 조선에서 정식으로 진상한 처녀들에 한했지만 영락제 주체는 그녀들을 따라온 시녀들도 전부 기쁘게 맞이하여 모두 자신의 피처럼 데리고 놀았다. 신분이 미천한 시녀가 황제와 배꼽을 맞추게 되면 평상심을 잃고 다른 비들에 대한 질투의 마음이 불처럼 뜨거워지게 마련이다. 그리하여 그녀는 얼마 후 어여의 난을 일으키게 된다. 사실 어여의 난은 조선왕조 실록에 나타난 기록을 근거로 알 수 있으며 일부 조선 사신의 견문록도 참고로 하고 있다. 이 내용을 종합해보면 영락 말년에 참혹한 대학살의 자초지정은 이렇다. 가여는 여처녀와 같은 성씨로 이 때문에 서로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어 했다. 그러나 여처녀에게 거절을 당하자 이 일로 마음에 원한을 품고 있었다. 권비가 죽은 후 그녀는 여씨가 권비의 차에 독약을 넣어 권비를 독살했다고 모함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권비는 영락제가 너무나 사랑했던 조선의 여인이었다. 진노한 영락제는 가여의 모함을 고지곳대로 믿고는 여처녀 및 궁의 노비, 환관 등 수백 명을 주살해버렸다. 이 궁궐 대참사는 영락 11년에 발생했는데 주목할 점은 이는 단지 서막에 불과했다는 것이다. 가여는 아직 젊디 젊은 나이였다. 하지만 그녀는 개인적인 원한 때문에 타인이 대역죄를 지었다고 모함을 했고 이로 말미암아 공포의 대학살을 초래했으니 진정 마음이 독사나 정갈 같은 여인이었다. 그녀는 또한 욕심도 많았다. 가정 환경이 좋지 않았던 탓에 자신의 욕망을 어떻게 예의와 도덕으로 다스려야 하는지 배우지 못했던 것이다. 그녀는 깊은 궁궐의 고독을 견디다 못해 어시라고 불리는 궁인과 더불어 환관과 몰래 사통했다. 어시가 조선 사람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녀 역시 영락제와 배꼽을 맞춘 적이 있는 영락제의 성적 놀이개였다. 다만 황제가 아무리 일당백의 강력한 힘을 자랑해도 정력은 점차 딸리게 마련이었다. 어시 역시 총애를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자신의 쾌감은 작았기에 자기의 능력을 마음껏 과시해보고 싶은 생각에 몸이 달았다. 가여는 이런 어시와 죽이 딱 맞는 한패였다. 한편으로는 황제의 사랑을 받으며 또 다른 한편으로는 환관과 치근덕거렸다. 지존하신 황상의 여인을 일개 환관이라는 작자가 데리고 놀았으니 그 재미와 스릴이 얼마나 극적이었을지. 그러나 여자의 향기는 거쳐간 남자에 따라 달라지게 마련이다. 다른 남자와 몸을 섞은 여인을 알아보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 그런 행동이나 향기는 숨긴다고 숨겨지는 것이 아니다.
아니나 다를까 수상한 낌새를 알아챈 영락제 주체는 이 일의 진상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가여와 어씨는 너무나 두려운 나머지 목을 매달아 자살해버렸다. 어차피 죽을 건데 왜 자살을 했을까 하는 의문을 품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살아서 영락자에게 잡히면 사지가 찢겨 죽거나 기름에 튀겨 죽기 때문에 자살은 어쩌면 행복한 죽음이었기에 그랬을 것이다. 가여와 여씨는 죄를 추궁받을까봐 두려워 자살을 선택했다고 하지만 어떤 사적에는 여씨가 21살의 꽃다운 나이로 숱한 악형을 받다가 죽음을 당했고 그녀의 궁에 소속된 궁녀와 태감 등도 모두 죽임을 당했다고 한다. 영락제의 남은 분노는 오히려 이 때문에 더 폭발하고 말았다. 가여가 모함한 여씨의 일마저 풍문이 거세어왔기에 영락제는 가여의 노비를 전부 잡아와 이 일을 철저히 조사하도록 명했다. 알다시피 참혹한 형벌로 자백을 강요받을 경우 종종 본래 지은 죄보다 더 큰 죄를 고백하기 마련이다. 그러니 가여의 죄상은 단순한 스캔들 정도가 아니라 시해와 반역을 기도했다는 중죄로 업그레이드 되었다. 폭군 영락제에게는 죄명이 이 정도는 되어야 자신의 특이한 입맛에 맞았을 것이다. 눈 깜짝할 사이에 가여는 궁정 시해 사건의 주범으로 전락했고 비록 목매달아 자살하며 요행이 중형을 받는 비극은 모면했지만 그 시비의 구두 진술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다수의 무고한 사람이 이 사건에 연루되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죽은 사람에게 모든 죄를 뒤집어 씌워 버리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다. 다만 다른 점이라면 지금이야 모든 죄를 뒤집어 씌우고 죽어버리면 끝이지만 옛날에는 9족을 넘어 10족을 멸했다고 하니 죄 없는 사람들도 함께 죽어야 했다. 결국 가여는 황천길을 가면서 수천 명의 목숨을 빼앗고 간 꼴이 되었다. 세종실록에서는 이렇게 기재한다. 연루된 사람은 2800명이며 주체는 매번 직접 그들의 살을 발라냈다. 어여씨의 사건은 영락시대 말년에 발생했으니 대략 영락 18년, 19년 때의 일이었다. 조선에서 온 여인들은 대부분 이 사건으로 유명을 달리했다. 사건의 당사자였던 가여와 어씨 이외에 자살을 한 임씨와 정씨는 사건이 무차별 확대되자 목을 메어 자살했고 황씨와 이씨는 국문 끝에 목이 베었다. 이들은 모두 권씨 후에 명나라 궁에 차례차례 입궁한 조선 여성이었다. 하지만 이들의 억울한 죽음에 대해 기억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 그저 그녀들은 여자라는 기구한 운명을 타고나 조용히 슬픈 역사 속으로 사라졌을 뿐이다. 조선 왕조 실록에서는 특별히 이 씨를 칭찬하고 있다. 황 씨가 신문을 견디지 못하고 함부로 타인을 모함하자 이 씨는 그녀를 비웃으며 이렇게 말했다 한다. 어차피 모두 죽을 목숨인데 무엇 때문에 무고한 사람을 죽게 하느냐. 나는 혼자 죽겠다. 그녀는 결국 타인을 모함하지 않고 홀로 죽음의 고통을 감내했다고 한다. 사실 주범과 공범을 조사할 때 신문을 받는 사람은 너무 고통스러운 나머지 무고한 사람을 계속 모함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더욱더 많은 사람을 연루시켜 피비린내 나는 사건을 조작하게 된다. 어쩌면 황씨 같은 반응은 보편적이라고 할 수 있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조사를 받게 되면 그녀의 친구와 아는 사람도 마수에서 벗어나기가 어려워진다. 그만큼 조사의 정당성과 지위가 확보되기 때문이다. 이는 수백 년이 지난 지금에도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조선왕조 실록에서는 이렇게 말한다. 본국의 여인은 모두 죽임을 당했다. 오로지 최씨만은 다른 궁녀가 모두 북경으로 옮겨졌을 때 혼자 병이 나서 남경에 남아 있었기 때문에 구사일생으로 목숨을 건졌다. 이러한 기록으로 살펴보건대 조선에서 끌려간 그 많은 여인들이 어떻게 억울하게 죽어갔는지 상상이 가고도 남는다. 영락제 때 많은 조선 여인들을 끌고 가서 성적 놀이개로 삼다가 죽여버린 후 또다시 그의 아들의 아들은 조선에서 수많은 궁녀들을 데려다가 황실의 궁녀로 채운다. 이 시기는 우리가 가장 위대한 왕으로 알고 있는 세종 시기였다. 조선왕조 실록에서는 각종 소문을 종합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이 이야기를 정리해보면 전대미문의 참사를 일으킨 조선 후궁의 대학살은 여처녀가 권비를 독살했다고 모함한 가여 사건 외에도 궁중의 음란함으로 인해 이런 비극적인 사건들이 수도 없이 발생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태종과 세종 때에 도대체 얼마나 많은 조선의 여자들을 명나라로 보냈을까? 태종은 1367년에 태어나 1422년에 사망했으며 왕으로 재위한 것은 1400년 11월에서 1418년 8월까지이다. 이 기간은 명나라 3대 황제 영락제 주체가 즉위한 때와 거의 일치하며 그의 아들 명 4대 황제 주고치까지이다. 태종은 태종 8년 공조전서 권집중의 딸과 임첨년의 딸, 이문영의 딸과 최득비의 딸을 명나라로 보냈으며 태종 9년에는 지선주사 정윤후의 딸과 한영정의 딸을 보냈다. 실록에 나타난 이 기록은 대감댁 딸만 기록한 것이고 이외에 음식을 만드는 공녀와 음악을 하는 공녀, 대감댁 딸들을 호위하고 시중두는 수십 명의 공녀들 숫자는 제외한 것이다. 태종의 아들 세종은 1418년에 즉위하여 1550년 2월 사망하였다. 이 시기는 명나라 3대 성조 영락제 주체 중반부터 4대 인종 홍의제 주고치와 5대 선종 선덕제 주첨기 그리고 6대 영종 정통제 주기진의 시대까지 조선을 다스렸다. 이 기간은 조선에서 가장 많은 궁녀를 명나라에 바친 시기이기도 하다. 참고로 세종대는 4대에 충실하여 사대부들이 가장 살기 좋은 시대였다. 반대로 백성들은 죽지 못해 살아가는 시대였다. 명나라의 지나친 사대 때문에 매년 많은 특산물과 황관들을 대접하느라 제대로 된 업무도 하지 못할 때가 있었다. 아버지 태종 때보다 세종 때는 명나라로 보낸 궁녀 수도 많았지만 궁녀들의 나이가 매우 어렸다는 것이다. 보통 12세에서 15세가 가장 많았고 많아야 17세 이하였다. 이런 어린아이들이 어떻게 명나라 황제의 성적 놀이개가 될 수 있는지 이해도 안 되지만 그렇게 어린 여자아이를 갖다 바친 이유가 뭔지 궁금하다. 세종이 명나라에 알아서 갖다 바친 것인지 명나라에서 그렇게 어린 여자아이를 요구했는지는 기록이 없지만 지금으로 말하면 중국의 황제는 아동 성폭력 범죄자였고 세종은 어린 처녀들을 갖다 바친 공범이었던 셈이다.
조선은 중국에 처녀를 바친 기념을 하기 위해 영음문을 만들었는데 이는 치욕적인 역사의 증거물이었다. 영음문은 조선 왕조 초엽부터 중국 청나라에서 오는 사신을 맞이하던 모화관 앞에 세웠던 문이다. 청일 전쟁이 끝난 1896년 영음문은 사라지고 1896년 독립협회가 이 문을 헐어 그 앞에 독립문을 세웠다. 지금은 다 흘리고 주춧돌만 2개 남아있는데 그것이 문화재사적 제33호로 지정돼 있다. 환향여의 역사를 보존한 사적인 것이다. 당시 중국의 횡포가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중국이 가장 좋아하는 선물은 처녀였다. 노예 신분보다는 벼슬아치의 딸들을 더 선호했다. 이렇게 선발된 처녀들은 가족들과 생이별을 했다. 영음문 주인은 이럴 때마다 울음바다가 됐다. 조선왕이 영음문 앞까지 나와 처녀를 잔뜩 데려가는 중국 사신을 환송했다. 이 영음문을 놓고 중국은 조선이 자신들의 말을 잘 듣는 신하의 나라였고 그래서 조선을 동방예의지국이라 칭했다고 주장한다. 자신들에게 처녀까지 바쳐가면서 그 예를 다하는 나라, 자신의 나라를 위해 간도 쓸개도 모두 빼주다 못해 어린 처녀들까지 바치는 나라. 과연 동방예의지국이라 할 만했다. 해동 요순이라고 칭하던 세종 역시 명나라의 충성한 대가로 얻어진 이름이기도 하다. 그 뒤 세월이 흐른 후 끌려갔던 조선 여인들 중 일부가 고향으로 돌아왔다. 고향으로 돌아온 여성이라는 의미로 이들을 환양녀라 했다. 하지만 돌아온 이들은 고향에서 철저히 외면당하고 멸시당했다. 조선이 명나라에 충성하기 위해 보내진 여인들이라 세월이 흐른 뒤에도 국가가 보호해야 할 여인들이 환양녀들이었음에도 조선인들은 이들을 환양년이라 멸시했다. 당시나 지금도 환양년이라 말은 바람난 년이란 뜻의 욕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다. 처녀를 강제로 징집해 원나라, 명나라, 청나라에 갖다 바치고 어린 처녀들은 비극적인 삶을 살았으니 지금이나 옛날이나 국가를 통치하는 지도자를 잘못 만나면 괴로운 것은 백성들이다. 어둡고 슬픈 역사의 일면이라고 할 수 있다.